자, 이어서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사회복지정책 기본적 가치를 계속 설명해서 이어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섯 번째 기본적 가치는 편익성과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그 편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익성과 접근성에 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부분이었다. 운영에 연관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접근하기가 좀 쉬워야 되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의 문턱이 좀 낮아져야 되겠다. 사회복지기관의 문턱이 좀 낮아서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정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그런 기회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러한 신뢰가 쌓여질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의 어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송파 세무녀 사건이나 얼마 전에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이에 관한 부분들, 우리 저 천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아이를 이렇게 뭐 아주 작은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결국에는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어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들을 다양하게 펴고 피부에 와닿도록 어떤 많은 다양한 정책들, 그 다음에 신고 의무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안타까운 일이 걸러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편익성과 접근성에 좀 아직 우리가 좀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정책의 구상과 실천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에게나 특히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려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실천적인 가치가 바로 편익성과 접근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많은 교재들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있어서 이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샬의 시민권, 또 공민권, 또 정치적인 권리 참정권, 또 사회권, 복지권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가 바로 우리 권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게 클라이언트들이 당당하게 사회복지 행복지원센터에 가셔서 긴급지원 생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질병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긴급한 어떤 재난상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런 상황에 가서 주변의 관공서에 가셔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에서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중에서 권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여덟 번째가 자유입니다. 예,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유의 기회에서의 측면이 바로 이제 소극적인 자유죠.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또 의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건 능력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 사회복지 정책에서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선택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사회복지 어떤 그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어떤 미닝 테스트, 자산 조사를 통해서 해당이 되면 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선택의 자유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욕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바라는 욕구가 바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통해서 바라는 것 이상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사람인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냥 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이밖에 안 되는 거죠. 바람밖에 안 되는, 희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차상의 욕구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욕구로서의 정책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크게 9가지 사회복지 정책에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하고요. 두 번째가 가치와 그 함께 이념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념이라는 건 뭐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 체계적인 집합체이자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강제 점령기를 거치고 남북한이 이제 자유주의 정책, 민주주의 정책과 공산주의 정책, 그때의 어떤 이념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을 아주 극심하게, 극렬하게 겪었던 세대들이죠. 그리고 그 세대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있고, 지금도 그 시대의 이념적인 갈등의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정치권에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아직도 그 많은 용어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구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빨갱이들 아니면 뭐 그런 표현들이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심한 표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들이 뉴스 미디어나 매스컴홀트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때 1950년대에 48년 이후 해방되고 그 독립되는 과정에서 6.25 전쟁을 겪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아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분했던 시민들의 어떤 이념 체계의 아주 극렬한 표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또는 가치 체계의 어떤 틀이다 또 집합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또 하나 우리 사회의 현대화된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죠. 모든 종교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인간은 다 존중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존중하고 상생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구상 전체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요즘 이제 매스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은 눈도 가리고 그다음에 남자는 수염을 기르고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되고 터번을 써야 돼요 하는 어떤 이런 개인의 어떤 자유나 자유스러운 어떤 이념 저희 시각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강제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구타를 한다거나 위해를 강하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위해를 강한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가 정말 무섭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 인간에 대한 가치보다도 그런 어떤 자기네들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런 어떤 강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런 위험한 어떤 발상의 어떤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이념이 중요하고 그런 이념 연구나 가치들이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된 어떤 가치와 이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공산주의 정책과 사회복지에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의 틀이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서구 유럽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우리 동양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다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을 피워나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이해하고 이런 가치와 이념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념적인 지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기능과 숨겨진 목적들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념의 의미와 이념 연구 유형을 좀 한 걸 보면요. 어쨌든 복지에 관한 이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윌렌스키와 르보는 보충적인 개념 또는 제도적인 개념으로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들을 좀 구별을 했고요. 또 핑커라고 하는 연구자도 이렇게 보충적인 개념과 제도적인 개념, 또 티트머스라고 하는 연구자는 보충적인 개념과 함께 제도적인 개념, 또 재분배적인 개념, 또 산업적인 성취 수행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커라고 하는 연구자는 자유방임주의, 또 자유주의, 또 사회주의 어떤 이런 개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지와 윌딩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반집합주의, 좀 이따 공부하게 될 코퍼라티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소극적인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로도 구별을 하고 이념을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했죠. 그다음 미슈라라고 하는 연구자는 보충적인 개념, 또 구조적인 개념, 또 제도적인 개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념적인 취향이나 이념적인 방향에 따라서 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의 주류 정책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념도 구별을 하고 연구들을 따라서 진행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 모형과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게 지역사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진행해 가느냐 하는 거죠.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 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조금 더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있다. 또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것을 개선하고 이걸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어려움들로 닥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규정짓는 이 문제에 의해서 피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된 방향들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 문제다라고 하고요. 또는 사회 이슈다. 또는 정치적인 어젠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회복지 정책의 출발이 되는 이 사회 문제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과정의 산물이고 또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바로 어떻게 이 문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출발에서는 누가 이 사회 문제라는 걸 규정을 하고 또 무엇이 사회 문제로 규정되는지 또 어떻게 규정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법화하고 어떤 방법으로 입법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사회복지 국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념적인 모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똑같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방법이나 정책으로 입법화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또 각 사회 국가별로 아니면 각 사회별로 정책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회복지 모형에 대해 있어서도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뭐 대표적인 인물들, 연구자들과 함께 어떤 정부의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저희가 같이 보면 복지모형 반집합주의의 복지모형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많죠.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파우엘이라는 연구자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학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소극적인 자유를 주장을 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 적극적인 자유가 무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어떤 소극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개인주의와 불평등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사회 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다. 있어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반집합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빈곤에 대한 책임을 보면 필요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선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개개인들이 펼쳐야 되는 거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으로 어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바로 반집합주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소극적 집합주의는 대표적인 연구자가 베버리지, 또 케인즈,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연구자인데요. 이 또한 중심적인 사회 가치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주의, 또 사기업,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론들을 중심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최소한의 조건부 인정들을 하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케인즈의 어떤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케인즈는 국부론이 아니죠. 아담 스미스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좀 조건부로 꼭 필요할 때만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이나 시장 경제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에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될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지국가에서 역할들도 찬성을 하긴 하지만 최소한 자기 능력이 없어서, 자동 조절 능력이 없거나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곳에서만 어떤 복지국가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최저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즉 사회적인 최극빈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선, 그런 정도의 선에서만 국가의 역할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소극적 복지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페이비언 사회주의나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런 것들도 똑같이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제 티트머스나 토온이라는 연구자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또 사회적인 중심 가치로는 평등에 관한 가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유에 관한 가치, 동포의 인류애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인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자유시장 체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지배를 받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본가 계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은 끝없이 자본을 더 축적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어떤 대우를 받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시장 체계의 보완 구조적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페이비언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적극적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빈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의 완화를 통한 국가의 책임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흔히 저희 세대 때에는 공산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무조건 나쁜 것, 아니면 이렇게 읽어서도 안 되는 것, 이런 어떤 그 마르크스주의의 책을 읽는 것조차도 금기시되는 어떤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유학을 가셨던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외국에서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왔을 때 또 많은 정신적인 어떤 사상 검증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일단 그 이론으로만 단순하게 그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적인 어떤 시각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사회주의를 좀 보았을 때, 공산주의를 좀 보았을 때 중심적인 가치는 바로 적극적인 자유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평등과 우애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내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생산수단이 일부 계급에 의해서, 자본가들에 의해서 독점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기고, 이러한 갈등이 바로 계급 갈등으로 생겨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고질병으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 조직은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또 개량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 이거죠.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그러나 또 복지국가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에서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노동자 계급들이 이런 것들을 복지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복지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국가로서의 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로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빈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한 빈곤은 어떠한 형태로도 어떠한 형태의 국가 개입에 의해서도 소멸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빈곤은,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라는 부분, 일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똑같은 지금처럼 복지국가가 많이 생기고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서구 유럽들 국가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를 선진국들을 예를 들어봐도 그 나라에도 할렘이 있죠. 빈곤층이 모여 사시는 할렘가가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다만 그분들을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를 했지만 사회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어떤 그 빈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또 사회적인 현실의 모순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귀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길은 되게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길이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길. 두 번째가 1980년대,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무조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다 보니 그것은 엄청난 재화나 국가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국가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자본주의 정책으로 돌아가게 된 건데 신자본주의 정책에서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들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20세기 후반에 에스핑 앤더슨이나 서구 유럽의 많은 연구자들이 제3의 길이라는 어떤 새로운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혼합경제 체제 또는 생산적 복지, 워크페어 이런 어떤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주의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공평하고 함께 살아가는 어떤 상생의 어떤 그 방법에서 자본주의 정책의 어떤 모순들과 겹쳐진 부분들을 빼서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이점과 두 번째 길이었던 자본주의 정책에서의 이점들을 살려서 그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혼합경제체제다라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복지정책으로서 복지국가의 길로서 제3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또 페비언 사회주의, 또 마르크스주의에서 좀 살펴본 부분들에 합쳐서 제3의 길, 지금 많은 서구 선진국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3의 길에 관한 부분들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국가복지 정책을 피웠던 시기가 아마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2007년이었나요? IMF 그 체제하에 들어간 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통화기금의 차관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화가 바닥이 나서 외국의 어떤 채권들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자본들을 빼가다 보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대혼란 시기에 저희가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 있는 어떤 재산들을 다 모아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의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의 자본주의 정책 제2의 길이라고 하는 신자유 정책의 복지 정책들을 펼쳐오다가 급격한 그 자본주의 정책의 모순들을 IMF 체제를 겪으면서 저희가 겪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경제생활에 참여했고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실직하고 또 사회 환경이 바뀐 변화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도 가난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어떤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처지에 빠지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도 우리나라 국가의 많은 국민들과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 있는 또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되어서 이게 자본주의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서구 선진국의 제3의 길의 정책, 혼합경제 정책, 생산적 복지에 관한 부분,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김대중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워크페어라고 하는 생산적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그러한 제3의 길에 맞는 정책들을 혼합을 해서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때에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생활화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에서, 그 전에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아니라 원호법이라고 해서 그 빈곤층에 대한 어떤 도움들을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 정도 생활들은 돼야 됩니다 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선을 정했고요. 그 선에서 미흡하면 그것이 현물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선에 맞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정책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적 복지, 제3의 길로서 들어가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으로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국가로서의 어떤 자리매김들을, 모습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가치에 대한 또 이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3절 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